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3번째 페이지.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밑빠진 편성 시간에 토크를 콸콸콸 쏟아붓는 남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오늘은 잡지사만 오면 유독 물 만난 고기처럼 하만한더를 남발하시는 곽재식 작가와 함께 물 얘기, 특히 생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과학.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에서 말이죠, 여러분, 일명 생수 스캔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많이들 아시는 브랜드죠, 페리에라는 탄산수가 이제 표기는 천연 광천수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알고 봤더니 정수된 물을 판매했다. 이래서 스캔들까지 번졌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뭐 천연 광천수가 뭔지도 저는 일단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정수하면 좋은 거 아닌가? 정수하는 게 뭐 어때서?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정말 복잡한 세계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차의 세계만큼이나. 그 이상입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안 완벽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면 이것만 대충 이해하셔도 일단 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게 천연 광천수, 광천수라는 거는 지하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하수인데 이제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미네랄 워터의 번역말로 광천수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지하수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미네랄, 광물에서 나온 성분들이, 돌에서 나온 성분들이 아마도 몸에 좀 필요할 것 같은 성분들이 많이 녹아 있을 경우에 그런 거를 천연 광천수, 미네랄 워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네랄 워터라고만 하면 그냥 광물 탄 워터면 다 물이면 다 미네랄 워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깨끗한 물 어디서 증류수 뭐 이런 순수한 물 구해가지고 거기다 적당한 그런 미네랄을 타도 광천수, 미네랄 워터라고 성분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천연 광천수라고 부르지 않고 천연이 아니니까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물을 길어냈는데 지하수를 그대로 뽑아냈는데 그 지하수를 너무나 맑고 수질이 좋아가지고 이걸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싶을 때 천연 광천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천연 광천수라는 그 자격을 마치 브랜드의 일부로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자격을 갖춘 제품을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판매를 해왔는데 사실은 그것과는 좀 차이가 나는 그냥 다른 물인데 정수를 해가지고 그 수질을 맞춘 정도의 제품을 판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광물 같은 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의 비유하고 좀 적합하냐면 참 묘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어디에 식사를 하러 가가지고 좋은 회를 맛있게 먹었어요. 광어회를 먹었어요. 자연산 광어회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광어회를 맛있게 먹었어요. 자연산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양식이었던 거예요. 이건 안 되지. 양식이나 근데 자연산이나 사실은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고기의 물고기의 어떤 그런 재질이나 이런 면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격을 지불하는 이유는 자연산이기 때문에 지불하는 거잖아요. 더 지불하는 이유는. 비교하자면 그런 느낌.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게 좀 더 큰 문제로 비화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석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꽤나 예전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져 왔었고 심지어 2020년대 초에 이 업체가 프랑스 정부에 이거를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보고를 했다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정수를 해가지고 이 물을 판매를 하겠다. 저런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수를 하겠다. 허가를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나름대로 협의 내지는 뭐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정부한테 다 말하고 고백 받았으니까 불법은 아니지라고 하면서 이제 일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이게 탐사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시민단체 쪽에서 고발도 들어가고 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 조문을 이야기해 봤을 때는 정부 당국하고 이 업체가 짜고 소비자를 약간 속인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가 됐군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틀이고 좀 쉽게 문제를 이해하는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좀 복잡하게 파헤치고 들어가면 사실은 내용이 상당히 좀 더 오묘합니다. 그래요?
복잡하게 들어갈까요? 복잡하게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좀만 들어보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생수 이런 거를 따지는 법으로 먹는 물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예, 1995년도에 탄생한 법입니다. 네. 예, 이 법이 나온 지 이제 2025년이니까 30년이 됐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수 30주년이에요, 금년이. 그래서 이거 관련 당국에서 뭔가 무슨 발표 같은 것도 막 했어요. 네. 30주년을 맞이해서 뭐 새로운 생수의 세계로 뭐 글로벌 K푸드를 넘어서 K워터 쪽 뭐 이런 것도 막 했어요. 예. 그래서 30년 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생수 산업이라는 거는. 네. 근데 우리나라의 먹는 물 관리법의 그 법 조문을 보면 아까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생수라고 말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생수라고 말하는 제품하고는 다르게 먹는 물 관리법에서 법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우리가 생수라고 부르는 거하고 가장 가까운 거는 먹는 샘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먹는 샘물이 네, 먹는 샘물. 예. 그게 법적인 용어예요.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생수랑 제일 가까운 의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제일 가까운 의미의 말입니다. 먹는 샘물이라는 게. 예. 먹는 샘물이라는 게 뭐냐? 샘물 중에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충족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먹는 샘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쉽네. 야, 근데 샘물이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의 샘물은 지하수를 뽑아낸 것 중에 깨끗한 거를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샘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광천수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비슷한 거예요. 거의 예.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추가로 용천수라고 해가지고 예. 지하수가 어떤 자연적으로 생긴 구멍을 통해서 저절로 이렇게 솟아나오고 있는 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샘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네네. 옛날에는 그런 걸 진짜로 샘물이라고 불렀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지하수 내지는 지하수에서 바로 튀어 올라온 거. 그게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샘물이고 그게 먹을 수 있는 기준으로 돼가지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먹는 샘물입니다. 먹는 샘물이고 일단 법적으로. 생수랑 거의 비슷하다. 생수랑 거의 비슷하다. 예. 근데 왜 거의 비슷하냐?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하수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딴 깨끗한 물로 만들었는데 예. 그걸로 우리가 뭐 콜라도 만들고 사이다도 만들고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주스 같은 것도 만들고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런데 콜라를 만드는 업체나 사이다를 만드는 업체에서 우리는 거기에 이산화탄소도 안 집어넣고 뭐 콜라만 나는 거, 사이다만 나는 거, 설탕 이런 것도 다 안 집어넣고 제품을 만들어서 물맛만 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죠? 네. 그것도 먹으면 물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네. 예, 예. 그죠? 심지어 거기에다가 적당한 그 미네랄 성분, 광물에서 유래한 이런 원소들을 섞어 넣으면 그런 품질이나 뭐 사람의 몸에 줄 수 있는 영양 면에서도 뭐 좀 괜찮은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그 지하수에서 뽑아낸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원천이 샘물에서 온 먹는 샘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제품으로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제품 뒤에 적혀있는 깨같이 적혀있는 글씨를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는 먹는 샘물이라고 안 적혀 있고 제품 해가지고 먹는 샘물이라고 안 적혀 있고 뭐라 그러지? 혼합 음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혼합 음료. 그래 혼합 네. 음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이 이 생수라고 부르는 것 중에 예. 혼합 음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뒤에 보면 먹는 샘물이라고 안 적혀 있고 혼합 음료라고 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그냥 그걸 생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그냥 딴 거 안 들어가 있는 물이니까. 그래서 우리 뭐죠? 뭐 가뭄이 심각한 동네에다가 생수를 막 지원해주고 있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밀히 법적으로 생수라고 제일 가까운 걸 먹는 샘물인데 생수라고 지원해주면서 혼합 음료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예, 생수 그렇겠네. 지원 뭐 몇 트럭 왔는데 이거 먹는 샘물 아니고 혼합 음료인데 이러면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먹는 물 관리법 제40조 2항에 보면 처벌 조항이 있는데 예. 처벌 조항이라기보다는 금지 조항이 있는데 네. 먹는 샘물로 분류할 수 없는 제품은 그게 먹는 샘물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제품명에 샘물이나 생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는 법적 조항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 음료를 팔면서 무슨 뭐 참 좋은 생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법을 위반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브랜드에 샘물자 들어간 거는 진짜 먹는 샘물. 잘 보셔야 돼요. 그 예. 뭐 약간 샘물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생물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원래 취지라든가 예. 이 대략적인 건 뭐냐면 네. 지하수를 뽑아내가지고 그 지하수 자체가 원래부터 굉장히 깨끗해서 별다른 처리를 많이 거치지 않아도 그대로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 그게 먹는 샘물이고 네.
뭐 지하수에서 뽑아왔든 딴 데서 뽑아왔든 뭐 바닷물을 끌어와서 했든 하여튼 수질 기준을 잘 맞춰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거.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범위죠. 그러네요. 그게 혼합 음료다라고 보시는 게 원래 취지인데 이 법이 1995년에 나와서 지금 30주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법이 나올 때 제정 포함해서 지금까지 개정까지 다 합치면 총 이 법이 몇 번 생겼다가 바뀌었다가 한 게 총 몇 번인지 아십니까? 지금 30년 동안?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은근히. 38회가 재개정됐습니다. 그래요? 38회. 자주 있었네. 30년 사이에 38회 재개정이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이네요. 근데 우리나라 어떤 제품에 관한 법령 중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법이 되게 자주 바뀌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계에서 그거를 심각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뭐 이런 쪽의 이야기도 좀 길게 하고 싶긴 한데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네. 지금 와서 법적인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하면 먹는 샘물이고 어떤 거는 혼합 음료다 따지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딱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좀 어떤 거냐면 먹는 샘물은 환경부 관할로 만들어내서 판매하는 제품이고 혼합 음료는 식약처 관할로 기준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식품이다라고 분류하는 게 좀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데는 어떤 실용적인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제 생겼을 때 어디에 전화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그쵸. 그래서 이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유럽, 프랑스, 미국에서는 주마다 이런 식으로 이 먹는 샘물에 관한 이야기가 다들 좀 복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프랑스 스캔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복잡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이 더군다나 이번에 문제된 건 아마 탄산수 종류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탄산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중에 막 이산화탄소 주입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먹는 샘물 관점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더군다나 이 기준이 복잡한데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프랑스의 나름대로 있는 그 법령상에서 이런 천연 광촌수라고 이야기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요 정도의 범위였는데 그거를 넘어선 것 같은데도 이 업체와 당국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기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언론과 소비자 단체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왠지 프랑스의 아주 좋은 물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도 좀 아주 뛰어나고 아주 좋은 물일 것 같은 그런 그 브랜드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굉장히 타격을 입고 손실을 입고 있는 됐다.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게 좀 문제가 파급효과가 크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전 요점만 뽑아서 이렇게 스캔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라고 하는 건 어쨌든 정수를 거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이게 묘하죠. 법적 기준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법적 기준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이 먹는물 관리법 같은 게 금년에만 2번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랐을 때 기준을 지키면 먹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거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취지는 전체적인 취지는 이 법령상에 보면 물리적인 처리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물리적인 처리를 하면 인정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는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뭐 화학적으로 뭘 반응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거는 최소화돼 그냥 물을 뭐 소분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처리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정도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취지상으로는 정수나 이런 거를 최대한 안 하고 그대로 뽑아 먹어도 될 만한 거를 먹는 샘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먹는 샘물이 기본으로 생수라고 하는 거다. 생수라고 하는 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지적하고 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혼합 음료는 생수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나? 좀 애매한 구간이 생기네. 그럼 뭐 일상적으로는 그런 것도 생수라고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물병 뒤에 한번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한때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혼합 음료라는 게 좀 범위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되게 정중하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이라고 하셨지만, 그리고 하나만 더네요. 그렇습니다. 하십시오. 사실은 금요일 오전에 타방송에서 제가 생수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생수 이야기가 최대한 겹치지 않는. 아. 그 타방송에서는 제가 어떤 이야기 그때 이제 예. 우리나라 제조업과 공장과 그런 제조업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생수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파야 되느냐. 네. 생수 생수 개발하면 보통 200m, 300m도 흔히 뚫거든요. 지하수 개발할 때. 그래요? 그러면 200m까지 땅을 팔려면 어떤 장비로 뚫어야 되느냐. 그 땅 팔 때 드릴 같은 거는 어떤 회사에서 잘 만드냐. 어느 나라 회사가 이 생수 지하수 굴착용 드릴 잘 만들겠습니까? 스웨덴입니까? 스웨덴. 야. 스웨덴 회사 잘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그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구분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때는 안 한 이야기를 오늘은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 하나만 더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십시오. 혼합음료라고 하면 범위가 좀 넓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는 어떤 인식도 좀 있었냐면 뭔가 먹는 샘물이 좀 더 좋은 거고 혼합음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어요. 왠지 느낌은 약간 과거에는 없잖아 그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더군다나 주무부처도 원래 모든 식품들을 다 관할하는 식약처에서 혼합음료는 관리를 하고 환경부에서 음식을 별로 관리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먹는 샘물은 환경부에서 딱 관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먹는 샘물이 더 좀 좋은 건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네. 이제 혼합음료의 이 물 제품 만드는 데서도 뭐 이거를 이런 소비자들의 인식을 극복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혼합음료 만드는 쪽에서 우리는 자유자재로 물을 가공을 하고 좋은 성분을 첨가를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프리미엄 제품을 많이 만들겠다. 완전 깨끗하고 대신 몸에 좋은 성분은 최대한 많이 들어있고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좀 나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먹는 샘물이 무조건 좋고 혼합음료는 뭐 무조건 나쁘고 이런 세상도 또 좀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게 한번 보실 필요는 있죠. 이게 내가 그냥 생수 했는데 이거는 혼합음료네. 뭐 이런 거 한번 보실 필요는 있죠. 궁금하다. 진짜.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페트병에 들어있는 이제 생수 그 개봉을 하면 그 순간부터 세균이 번식한다. 아, 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과학적으로? 아주 맞는 이야기고요. 아주 맞는 얘기. 엄청나게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네. 또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은 이야기? 이게 우리나라 수자원공사에서 한번 몇 년 전에 실험을 해가지고 그 실험 결과가 주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보통 1g의 세균 한 마리 정도가 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생수를 구해가지고 1g의 세균 한 마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질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건 좀 놀라운 겁니다. 1g의 세균 한 마리. 더군다나 이게 생수라는 게 먹는 샘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거는 물을 그냥 길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땅속에 들어있는 물인데 거기에 세균이 이렇게까지 안 살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물을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입대고 한번 마신 다음에 방치를 해가지고 하루 동안 버려 두었더니 1g당 한 마리가 있던 세균이 4만 마리로 불어났다. 야. 그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생수 마시고 방치해 놓으면 세균 득실득실하니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른 먹어.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취지도 맞습니다. 생수를 한번 개봉해가지고 먹기 시작하면 생수에도 세균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뭐 물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먹자라는 그 취지 자체는 뭐 괜찮은 취지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4만 마리가 세균이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무슨 동물이나 생물 마리를 이야기하면서 만 단위를 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뭔가 기겁하게 되는데요. 우리 집에 한우 키우는데 10,000마리 키운다 이러면 진짜 막 엄청난 재벌일 것 같잖아요. 그럼요. 그죠? 근데 세균 4만 마리는 사실은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의 심심한데 악수 한번 하실까요? 예. 이렇게 악수할 때 만지는 평범한 사람의 손바닥 같은 경우에 한쪽에 세균이 보통 6만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양쪽 합하면 한 12만 마리가 살고 있어요. 손이 좀 더럽다 싶잖아요. 10만 마리, 20만 마리, 100만 마리까지 가는 수도 있어요. 세균이라는 게 4만 마리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좋은 거 아니죠. 손바닥 막 핥아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4만 마리가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막 어떻게 이럴 정도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세균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김치 같은 거 발효를 시키면 그렇죠. 유산균이 막 점점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김치가 많이 발효가 쭉 돼가지고 유산균이 많아지면 뭐 유산균 뭐 여러 가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유산균도 세균의 일종입니다. 우리 좋다고 먹어서 그렇지 아주 대표적인 세균이에요. 그런 김치 같은 경우에 잘 발효됐을 경우에 1g당 세균이 한 1억 마리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뭐 유산균으로 이렇게 먹는 거 있죠. 그런 거 뭐 100억 마리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만 마리가 다른 음식 대비 뭐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음식이라도 입에 한번 대고 하루 지나면 4만 마리가 아니라 40만 마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물 버리고 이럴 필요는 절대 없겠네. 그러니까 뭐 버려야 될 수도 있죠. 한 열흘 동안 방치했다 그러면 야,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생수인데 뭐 열흘 지났다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한 4만 마리 정도면. 그런데 뭐 특별히 뭐 다른 음식에 비해서 더 뭐 물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생수라고 해가지고 더 뭐 위험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오히려 일반적인 다른 음식보다는 이 생수 속에서 세균이 좀 덜 자라는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생수도 지구상에서 세균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지 않도록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주의는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차편 때 그 고려시대 물맛 감별사 있었죠? 이행 선생님 뭐 이렇게 한반도 물 랭킹 매긴 분 계셨는데 실제로 이제 물 맛을 좀 더 예민하게 구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생수, 정수, 수돗물 물맛 다른 것도 그렇고 브랜드별로도 뭐 생수 물맛 감별도 하시고 이러는데 작가님은 좀 물맛에 좀 예민하신 편인가요? 예민하지는 않은데요. 저는 좋아하는 물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 물은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물도 있긴 있습니다. 궁금해진데 공개하면 안 되겠네요. 네네네. 약수도 구분하실 수 있냐고 질문이 왔네요. 그럼 그 정도 되려면 이제 이행의 경지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전공이 환경안전공학과지 않습니까? 환경공학 결혼 과목을 들으면서 정말 1학년 때 처음 들어가면 배우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물의 경도가 있다. 물에 하드니스가 있다라는 걸 배웁니다. 딱딱하고 무른 정도? 이게 되게 이상하죠. 물에 무슨 딱딱한 정도가 있습니까?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을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물계에서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딱딱하다라는 거는 거기에 그런 광물 유래 성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거를 경도가 높은 물, 딱딱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물을 예로부터 센물이라는 식으로 많이 불렀고요. 딱딱하다는 경자를 써서 경수라고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미네랄 성분, 광물 유래 성분 같은 게 없으면 없을수록 경도가 낮다. 물이 물렁하다. 물이 원래 물렁한 거 아닌가? 물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단물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샘물이라는 말의 반대로. 그리고 경수의 반대로 연수 이런 말도 씁니다. 물렁한 물 이런 말도 씁니다. 제가 술 맛을 몰라서 항상 그 와인 좋아하는 분들이 이건 좀 약간 가벼운 약간 그런 표현을 공감을 못 하는데 그것도 그런 건가? 그런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단어를 그렇게 딱딱하다 물렁하다라고 붙인 거는 약간 나름대로의 모르겠어요. 뭐 이행 같은 이런 사람이 뭐 이런 서구권에도 있어서 이런 말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강물 같은 경우에 그냥 비가 내려가지고 육지를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흘러들어 다니고 있는 그런 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슨 광물 같은 거하고 접촉할 일이 별로 없죠.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땅 위로 이렇게 흘러다니면 그죠. 이런 거는 연수, 단물, 광물질이 별로 없는 미네랄이 별로 없는 이런 물이 되기가 좀 좋겠죠. 그에 비해서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돌 속을 돌아다니면서 지하수가 되었다가 지하수를 거쳐서 튀어나오는 물 이런 거는 아무래도 돌 성분이 녹아들 기회가 좀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센 물, 경도가 높은 물, 경수 이런 쪽으로 좀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소 시간에도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광물질이라고 하는 것 중에 광물질에 들어있는 성분 우리 뭐 그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 저기 광물질 중에 저기 뭐죠? 삼엽충의 눈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느냐. 너의 눈은 삼엽충의 눈 같아. 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했었죠. 그런 거 이제 방해석이라고 하는 저 탄산 칼슘 성분의 뭐 이런 쪽에 유래돼서 온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돌 속을 이렇게 물이 지나다가 보면 칼슘이라든가 이런 게 물에 녹아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맛이 칼슘 녹은 맛 같은 게 어느 정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소디움, 나트륨이 많이 있는 데를 물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물맛이 좀 찝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광물들이 많이 있을수록 기본적으로 물이 조금 맛이 납니다. 뭔가. 여러 가지로 약간 찝찝할 수도 있고 뭐 좀 이렇게 뭔가 좀 씁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미끌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뭔가가 있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그 차이를 느끼는. 그리고 연수일수록 그러니까 그 광물질이 별로 없고 우리나라 말로 흔히 단물이라고 하는 물수록 그런 게 좀 별로 없죠. 그냥 맑은 물맛만 나죠. 완벽하게 맑은 물만 먹으면 그것도 좀 느낌이 소화도 잘 안 돼요. 그것도 좀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약간 우리가 흔히 단물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주 약간의 그런 광물질들이 좀 녹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뚜렷하게는 안 느낄 정도로 약간 미약하게 녹아 있을 때 네. 이거 좀 상쾌하지만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런 물맛이다라고 사람이 느끼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 차이입니다. 유럽권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광물질이 좀 더 많이 녹아 있는, 그러니까 센 물에 좀 더 가까운 경도가 높은 물을 우리나라보다는 대체적으로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경도가 낮은 물을 단물이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광물질이 어떻게 별로 안 들어 있는 물, 네. 그런 물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나온 물 중에 좀 유명한 물, 그 중에서도 뒤에 보면 무슨 뭐 미네랄 함량해서 그런 광물질 함량 같은 게 적혀 있죠. 예. 그런 게 좀 많이 나와 있는 물하고 예.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인기 있는 물하고 두 개를 이렇게 드셔보시면 애지간하면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평소 때 신경 안 쓰시고 드시는 분들은 뭐 그냥 뭐 별 차이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따라 놓고 네. 우리나라 물 한번 이렇게 마셔 보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물컵에다가 따라 놓은 유럽 물, 우리나라 물 두 개를 마셔본 다음에 둘 중에 어떤 게 우리나라 물이냐 한번 찾아봐라라고 하면 웬만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예를 들어 삼다땡이랑 네. 애비땡은 구분을 할 수 있을 그래, 것 그 정도 같아요. 충분히 구분되잖아요. 예. 경도에서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아까 참 마침 그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네. 아까 고려 시대의 이행. 물달인 소믈리에. 이행 선생이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저기 말차 시간에 예. 3위가 속리산의 삼타수, 맞습니다. 2위가 한강의 우중수. 우중수. 근데 이게 우중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맞아요. 예. 1위가 충주의 달천수라고 달천수.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1위 충주 달천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3대 물 중에 어딘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에요. 충주의 달천이라는 물이 지금도 우리가 달천이라고 부르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 충주에? 네, 충주의 개천이. 그래서 예. 3대 물 중에 1위가 공교롭게도 우리가 아는 물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고려 시대의 이행 선생이 뽑은 이 3대 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속리산의 삼타수는 무슨 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강물하고 충주의 달천수는 달천이 강이거든요. 하천이거든요. 예. 충주의 달천수하고 이 한강은 강물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경도가 높은 미네랄이 많이 든 물이라기보다는 단물, 경도가 낮고 미네랄이 별로 없는 물에 좀 가까울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 시대 물 달인도 한국인의 입맛에는 약간 경도가 낮은 물, 단물 위주로 좀 추천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뭐 그야말로 이야기로 해볼 수는 있겠죠. 예. 네. 입맛이 굉장히 유구한 전통을 가졌네요. 그럼 하나만 좀 하면 하나만 하시죠. 넘어가기 전에 예, 하나만 하시죠. 아까 뭐 그 얘기도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생수라는 걸 그럼 왜 먹는 거냐? 아까 저기 뭐 프랑스의 물 스캔들도 이야기 하셨는데, 아이 물맛 좋고 품질상으로 몸에 안 해롭고 깨끗하고 그러면 뭐 괜찮은 거지. 그렇지. 그걸 뭐 천연 뭐 안반인데 뭐 기준에 어긋나서 뭐 후처리를 하면 뭐 자연산과 무슨 뭐 양식과의 차이기 때문에 뭐 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과연 그렇게 심각한 차이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면 물이 목말라서 마시는 건데 성분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뭐 안전하고 좋으면 뭐 물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근데 물도 특히나 이렇게 유럽에서 브랜드화된 물 같은 경우에는 물도 일종의 음식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모든 음식에 물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그 감성적 요소라는 거를 더군다나 이렇게 대량 소비 제품으로 판매를 할 때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셰프 이름 중에 지금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샘킴. 샘킴. 잠시만, 친숙하게 들리는군요. 자꾸 썬킴 씨한테 샘킴 재밌어요라고 다는 분들 많아가지고. 아니 친숙하게 들리는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제품이 나왔는데 무슨 초밥 같은 게 나왔다. 근데 이 초밥은 샘킴이 하루에 1,000개씩 1,000개 너무 많나요? 하루에 500개씩 직접 싼 초밥이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개당 뭐 5,000원에 팔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잘 팔릴 그런데 것 그거하고 맛도 똑같고 품질도 똑같은데 실제로 샘킴이 이걸 작업하지는 않았어. 실제로 썬킴이 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뭐 같은 맛이지만 맛으로 먹어봤을 때 구분 안 돼. 안 돼요. 근데 그렇지만 5,000원 냈다고 했을 때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감성적 차이라는 거를 이게 브랜드화된 식품인 이상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중시하는 이런 게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우리나라 생수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 제주도물 제품 그게 한 가지가 있죠.
그 제품이 90년대 후반에 출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은 그렇다더라고요. 우리나라 네. 생수업계의 최강자이자 생수 시장에서 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압도적이네. 2위가 10% 조금 넘게밖에 안 돼요. 이거 2위하고 격차도 엄청나게 큰 그런 대단하다, 물이거든요. 진짜. 예. 이게 초기만 해도 이 제품이 될 거라고 별 생각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처음에 특히 생수 시장 초기만 해도 물이라는 게 되게 싸게 팔아야 될 물건인 것 같잖아요. 생수 시장 아까 우리나라의 생수관리법이 1995년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야 물을 누가 돈 주고 사 먹냐라는 인식이 있던 때였어요. 네. 관련된 그런 법 같은 게 정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생수 제품이 처음 났을 때는 아 이거 그냥 맹물이니까 진짜 싼 값에 팔아야 팔리겠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럼 제주도에서 물 건너서 실어 와가지고 그러네. 이 가격을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그 브랜드 가치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제품이 된 거죠. 예. 제주도라고 하는 이 어떤 천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깨끗한 그런 자연 환경을 유지한 곳에서 네. 한라산이 또 남한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지 않습니까? 한라산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오면 그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제주도의 그 지형적 특성이 그렇다라고 하죠. 비가 내리면 강물이 돼서 위로 흐르는 게 별로 없고 땅속으로 다 물이 그냥 빠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주도에서 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 예. 제주도 특유의 문화죠. 조선시대의 제주도 관련 기록 중에도 이런 게 많은데요. 제주도에서 물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물 나오는데 근처에 좀 모여 살고 거기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제주도의 뭐 힘들어지고. 민속 박물관 이런 데 가면 허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허벅. 들어본 것 같은데 뭐지? 허벅이 큰 물동이에요. 아, 예. 근데 그거를 주로 제주도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등에다가 지고 집에서 사용할 물을 물이 있는 데까지 샘이 있는 곳까지 뭐 하루에 뭐 몇백 미터씩 몇 킬로미터씩 걸어가지고 그 물 허벅을 지고 와가지고 물을 겨우겨우 날라서 어떻게든지 생활을 영위하던 물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그런 곳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제주도의 모습이었거든요. 현무암 구멍으로 뽕뽕뽕뽕 들어가서 그런가요? 그거하고는 또 좀 달라요. 달라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그 지하에서 물이 잘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는 단순히 현무암이 구멍이 많이 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네. 그런데 그렇게 물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네. 위로 흐르는 지표수라고 하죠. 강물 같은 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하수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아.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현대 과학기술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지하수를 캐낼 수가 있게 되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깨끗한 지하수가 제주도에서는 확보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제주도에서 그 지하수 제일 유명한 그 먹는 샘물 같은 경우에는 400m 정도 깊이 이상으로 뚫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한라산 높은 곳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400m 깊이 이하에 묻혀 있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빗물이 내려와서 그 뽑아낼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한 18년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 결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8년에 걸쳐서 제주도의 한라산, 화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수를 해준 거잖아요. 와. 그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탐라국 시대에는 그 물이 그렇게 좋은 물이 땅속에 많이 있는 거를 모르고 그중에서 어떻게 조금 이렇게 용천수로 나오는 것만 조금 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손이 닿을 수 있게 된 다음에는 한라산이 걸러준. 이거를 지금 전 국민 생수의 40%로 충당을 하게 됐어요. 이 얘기 들으니까 마음속에서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요. 이거 이상의 품질을 혼합 음료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정말로 순수한 물을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몸에 좋다는 미네랄 더 막 뿌려가지고 하면 그렇죠. 할 수 있죠.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브랜드 가치 속에 숨어있는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제주도의 그 옛날에 여성들이 허벅지고 고생고생해서 구하던 그 물을 그 서사까지 과학의 힘으로 우리는 지금 무궁무진하게 퍼올려가지고 전 국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제주도민들의 과학을 이용한 진정한 승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 중에 생수라고 하는 물 중에 해외 수출도 제일 많이 되는 물이 이 제주도 물입니다. 저희 근데 PPL 아닙니다. 연락 주셔도 좋고요. 오면 너무 좋죠.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이 못지않게 나름대로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알프스 끼고 막 이러겠지 뭐. 그러니까 이번에 스캔들 난 물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광복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45년. 1945년 우리나라 광복이 됐잖아요. 그죠?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지면서 일본 망하고 우리나라는 광복이 됐었는데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2차 대전에 프랑스가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알제리 같은 나라는 예. 독립을 하려고 해서 프랑스에서 안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는데 뭘 우리가 아쉬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알제리인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50년대부터 정말 끊임없이 투쟁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투쟁, 막 정말 피땀 눈물이 흐르는 아주 고통스러운 투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가 1962년에 정말 큰 싸움 끝에 알제리 전쟁이라고 하죠. 큰 싸움 끝에 결국은 프랑스가 알제리 독립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알제리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알프스산의 스위스 근처에 있는 어느 깨끗한 예. 소도시에 있는 마을에서 예. 예로부터 물 좋기로 소문난 그런 소도시에서 모여가지고 예. 알제리 독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을 했거든요. 네. 그 협정을 뭐라고 하느냐? 에비앙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 소도시가 에비앙이었기 때문에. 도시 이름이구나. 그래서 이런 식의 브랜드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도. 감동이 느껴지네요. 그 동네에도. 예. 이거는 이 제품은 뭐 이번에 스캔들하고는 상관없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군다나 이렇게 유럽에서는 각 지역마다 그런 브랜드 가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비싼 물값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브랜드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거는 순수하게 정말 이 동네 자체가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뽑아 올린 물 여러분이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게 네. 흔들렸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거를 지적하시는 그런 프랑스 언론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이런 맥락까지. 하나만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요. 네, 네. 하나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유럽 얘기 나온 김에 유럽 가면 우리가 식당 들어서 못 모르고 물 시켰다가 네. 탄산수를 좀 나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곤혹스러워했던 경험이 많이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유럽은 왜 이렇게 탄산수 문화가 발달했을까요? 일단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유럽 사람들은 맥주를 많이 마셨죠. 그렇죠. 그리고 샴페인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마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탄산이 들어있는 음료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여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거부감이 없. 그러니까 물도 이산화탄소를 강제로 주입을 해가지고 탄산수를 만들어 마시는 이런 게 유행하기가 좀 좋은 그런 상황이 되었죠. 네. 탄산수라는 거는 일단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탄산수라는 거는 자동으로 천연적으로 저절로 물이 샘 속에서 솟아났는데 그게 이산화탄소가 함유가 자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절로 탄산수가 된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충청북도 청주의 초정이라는 곳에서 초정. 지금도 뭐 무슨 그런 거 축제도 합니다. 막 그런 거. 거기에 옛날에는 그런 물이 막 피부에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거기 와가지고 막 목욕하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막 임금님 뭐 세종대왕이 좋아한 물 뭐 이렇게 하면서 임금님 행차로 막 퍼레이드 같은 것도 하면서 행사도 막 하거든요. 천연 탄산수네요.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있고 초정의 그러니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요? 우리는 지금 이거 탄산수라는 게 어떤 맛이야? 그럼 요즘엔 뭐 그 사이다 같은 거 톡 쏘는 맛 있잖아. 콜라 같은 톡 쏘는 맛 있잖아.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맛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묘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긴 참고로 하다. 이 초정이라는 말 자체가 그 뜻입니다. 정은 우물정자일 거고요. 초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큼하다. 아니에요. 초? 금방 떠올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초. 근데 쓰기는 쓰는 말이에요, 요즘에도. 모르겠는데요. 추어탕 드십니까? 네. 추어탕 먹을 때 무슨 가루 뿌리죠? 산초. 산초. 산초의 초가 뭐예요? 맵다는 뜻이에요. 맵다. 식초의 초랑 달라요? 달라요. 아, 그래서 예. 이런 매움은 맵다고 했구나. 뭔가 쏘는 그런 느낌이 코를 시큰하게 하는 그 그래, 느낌이 그래요. 맵다라고 좀 알 것 표현하는 같아. 그 후추라는 말도 한자로 표기할 때는 과거에 호초라고 많이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추 맛, 산초 맛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물이다라고 해서 매운 물이라는 식으로 표현해서 예. 초정이라고 그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고 예. 유럽에도 그런 곳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유럽에서 탄산수가 유행한 거는 이산화탄소를 강제로 주입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탄산수를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맥주처럼 진짜 기호식품 개념으로 그렇게 그렇죠. 한 건가요? 아무래도 좀 친숙하고 익숙하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예. 근데 이거를 왜 저는 학교 같은 데서 좀 잘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혹시 학교에서 이런 거 왜 안 가르쳐 주는지 좀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면 좀 댓글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설명? 무슨 이야기냐? 교육부 무슨 장관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라고 무슨 이야기?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게 참 왜 용어도 저는 좀 이상한데 우리가 탄산수라고 부르는 물 있잖아요. 네. 그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탄산수에 탄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탄산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탄산수에 물론 탄산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맹물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탄산이 들어 있어요. 예. 근데 탄산수가 탄산수라고 부르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되고 제품이 된 거는 탄산 때문이 아니라 네. 너무나 더 당연하고 더 쉽게도 이산화탄소 때문이에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산은 말 그대로 이 산소, 탄소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산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성분을 탄산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탄산이 많이 있으면 진짜 산성 용액이 됩니다. 시큼하기도 하고 뭐 이런 금속 같은 데 넣으면 금속을 조금씩 부식시킬 수도 있는 염산, 황산, 질산 이런 거 할 때 그 산하고 같은 뜻을 가진 그 성분이 탄산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탄산수를 마시면 이거 뭐 톡 쏘는 느낌이 난다. 뭐 트림 낡고 뭐 사이다 마신 시원한 느낌이 날 것 같다.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온다. 이런 탄산수라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 모든 그런 성질들 있죠. 그건 탄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요. 그냥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주입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주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탄산이 좀 생기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탄산수에 탄산이 있기는 있는 건데 그게 본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기 좋네. 이산화탄소 물인 거예요. 사실은 탄산수는. 그러네요. 예. 이게 저는 용어도 좀 이상한 게 영어로는 카보네이티드 워터라고 하거든요. 카보네이티드 워터. 네, 그래서 카보네이티드면 이거를 탄산으로 굳이 할 이유가 없나? 번역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은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뭐 탄화수? 모르겠어요. 하여튼 헷갈리기 좋잖아요. 이걸 탄산수라고 하면. 그래서 요거는 좀 상식으로 알아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탄산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안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 끝나기 전에 하나만. 진짜 하나만? 최후의 하나만? 하나만. 오케이. 예, 좋습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충청북도 청주에 가면 초정. 저절로 탄산수가 퐁퐁 샘솟는 초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2018년 경에 이제 기사로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때 당시 무슨 기사가 나왔느냐? 초정의 탄산 강도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산화탄소 함량이겠죠. 이산화탄소 함량이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과거 대비 약간 김 빠진 듯한 느낌으로 좀 바뀌고 있다. 초정이 김 빠지고 있다? 네, 그런 게 2018년도에 기사로 여기저기 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돼 가는 거냐라는 게 좀 문제 제기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궁금해지네. 있겠죠. 도대체 아까 유럽에도 그런 곳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럽에도 그런 곳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충청북도 청주가 제일 유명한데 옛날에 과거에는 서울의 종로의 인왕산 근처에도 초정이 있었다라는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청주 말고 딴 데도 뭐 좀 있기는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충청북도 청주가 좀 대표적인 곳인데 왜 여기는 그러면 물속에 이산화탄소가 도대체 들어있는 걸까요? 왜? 청주에는 왜? 왜 청주의 초정에는 이산화탄소를 누가 뭐 거기 뭐 땅속에서 어떤 지하에 있는 요정들이 뭐 거기서 맥주라도 담그고 있는 걸까요? 왜 거기는 도대체 지하에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자꾸 흘러들어오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지 도대체 왜 지금은 김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지 추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청주 분들이 호흡을 많이 하시나? 호흡을. 근데 그건 뭐 땅속에다가 호흡을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 발상은 좋아요. 그래서 아닌 게 좋은 것 아니라 같은데요. 자연적으로 이 탄산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분석하는 세계 여러 연구들 중에 보면 그런 생물학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하에서 그런 생명체의 활동으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영향을 미쳐서 물에 녹아들었다. 보통은 뭐 살아있는 생물이 바로바로 뭐 이 날숨을 뿜어줘가지고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그 생물들이 뭐 이렇게 오랫동안 땅 속에 죽은 채로 묻혀 있다가 막 변화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궁금하긴 해. 청주 왜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많냐?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떤 이야기도 좀 나왔었냐면 충청북도 지역에 이 석회석 같은 게 묻혀 있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탄소 성분이 들어있던 어떤 광물 같은 게 땅속에 많이 묻혀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눈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해석 같은 그런 것들이 땅속에 좀 많이 묻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반응을 시켜줄 수 있는 산성 물질 같은 게 좀 다한 것 같다. 지하에서 지하 깊숙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그럼 그 두 개가 반응을 해가지고 산성 물질이 의외로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 뭐 황광산 같은 게 있으면 황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광산 같은 곳이 있으면 그 황이 물에 녹아나면서 황산이 되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화산 같은 게 폭발한다라고 하더라도 안에서 유황 성분, 황성분 같은 게 나오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산성이 된 그런 액이 좀 흘러나와가지고 방해석 같은 데를 덮치면
반응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생기는데 그중에 이산화탄소는 기체니까 주변으로 막 퍼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청주 지하의 물속에 녹아든 거 아니냐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이론이에요. 예전에 황금박쥐 편에서 네. 청주에 광산이 있어서 박쥐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청주에도 살아요. 맞아요. 네. 약간 그거랑 충청북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1999년에 고용권 선생님이라는 분이 발표하신 논문이 있습니다. 1990년대? 99년에 이분이 청주의 초정에 이 물을 수질 검사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어떻게 여기 탄산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구를 한 그런 결과를 발표를 하셨어요. 이분도 당연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땅속에 묻혀있던 방해석이 산성물질이 녹아가지고 생긴 이산화탄소가 새어 나왔다라는 거를 검토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럴 가능성이 낮은 쪽으로 결론을 내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청주에서 나온 이 탄산수 속에는 여러 가지 딴 성분들을 봤을 때 이산화탄소만 들어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딴 성분을 봤을 때 방해석 같은 물질이 반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전형적인 다른 성분들이 거의 안 녹아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이 쉬운 이유는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뭔데?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이유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게 저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거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옛날에 키워놓고 뭐 옛날에 이거 광고도 많이 했거든요. 청주에서 명물로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탄산수 같은 게 사이다 같은 게 저절로 샘물 속에서 샘 솟는 게 있다. 얼마나 신기하냐. 놀랍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몰라요가 정말 끝인가요? 그러니까 이론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용권 선생님의 이론은 뭐냐면 심부 이산화탄소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심부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땅속 진짜 깊은 곳에 심지어 이분 어떤 얘기까지 하고 계시냐면 일반적인 땅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멘틀이 있는 지역 근처까지 내려가면 멘틀이 있는 지역까지 내려가면 지강 밑에 지강 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하 깊숙한 곳에 멘틀이 있는 곳 쪽에 내려가면 거긴 진짜 뜨거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멘틀이 있는 지역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쇠 같은 거를 뜨겁게 달구면 벌겋게 빛나는 거 아시죠? 땅 속에 깊이 들어가면 멘틀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땅을 진짜 깊이 파고 내려가잖아요. 땅 속이면 깜깜할 것 같죠? 어느 정도 깊이 이상 내려가면 빛이 막 납니다. 너무 뜨거워서. 지하의 세계는 그 정도로 이상한 세계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면 거기서 막 마그마가 생기는 활동 이런 거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와중에 화산 폭발 크게 세게 할 때도 이산화탄소 펑펑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산화탄소가 아주 깊은 곳에서 그런 엄청나게 뜨거운 곳에서 뭔가 생겨날 텐데 멘틀발 이산화탄소 그게 이렇게 스물스물 계속해서 새어 나오다가 땅속 깊은 곳에 어떻게 갇혀 있다가 마침 땅 위로 솟아나오는 조그만한 길 하나가 어떻게 청주의 요 초정 쪽으로 뚫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추정을 논문에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뭐 이분 나름대로의 결론이긴 한데요. 아직 그러면 정말로 어디까지 깊이에서 어떤 길로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는지 사실은 연구해 볼 가치가 아직도 많은 그런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아직도 우리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킬 탐구해 볼 여지가 더 많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생수의 세계에서도 아직도 연구해 볼 게 많지 않느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초정의 비밀 궁금해집니다. 오늘 뭐 충주, 청주 얘기 나오니까 또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군요.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생수의 과학, 최근에 프랑스에서 불거진 생수 스캔들로 시작해서 생수에 담긴 과학 이야기 곽식 작가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